선생님, 저 김원식입니다. 네네, 김원식 교수. 네. 예, 정혜구 박사님 그 말씀 정리 오랜만에 잘 들었는데요. 그 간단한 한 두세 개, 간단한 한 서너 개만 얼른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박정희가 해방되고 나서 45년 종전되고 난 뒤에 저쪽 광복군 삼지대로 들어가서 한 1년여를 시간을 거기서 보내고 귀국했다고 아까 그랬는데, 그 성격이라는 게 일종의 귀국 대기 같은 그런 성격. 그 시간에 주로 뭘 했는지 혹시 자료상에 나타나는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둘째, 우리가 박정희 흔히 얘기할 때 그래도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는 게 경제적인 어떤 활력을 집어넣었다. 달리 표현하면은 일종의 국민 동원 능력, 국민들 동원하는 데 있어서 군대식 그런 동원이었기 때문에 박통 기간 동안에 경제 발전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해서, 그런 군대식 억압적인 동원 체제의 긍정적인 면 여부,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일회담 당시에 박정희의 특사였던 김정필이하고 오일화 사이에 독도 문제 무슨 밀약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독도 차제 파괴시켜버리자 말이야. 이 새끼들 술 처먹으면서 그따위 얘기도 서로 나누고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랬는데, 혹시 이면 얘기 혹시 선생님 갖고 들으신 거 없는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어느 부분에선가 박정희가 좋게 얘기하면은 흔히 세속적으로 얘기해서 똑똑한 친구였는데, 국제적인 어떤 기류를 개인적인 어떤 상당히 아주 현명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땅트를 그렇게 우리 남북한 한반도 전체 측면에서 그 국면을 이용하지 못한 거에 정혜구 박사님 아쉬움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선생님 박정희 연구하시면서 박정희 개인적으로 북의 김일성 또는 김일성 세력에 대한 콤플렉스는 없었는지. 예컨대 다들 아다시피 김일성이 또는 그 주변 북쪽의 집권 세력은 항일 무장투쟁 출신 아닙니까? 반면에 박정희의 만주 군관학교부터 해서 두루두루 그런 커리어 관련해 가지고는 박정희 개인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개인적 콤플렉스 때문에 국제적인 대땅트 기류나 이런 것들을 민족 공동체에 파지티브하게 활용을 의도적으로 안 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결국은 유신의 실행까지 간 거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는데,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김원식 대표님 질문만 좀 대답하시는 걸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 정 예, 교수님 괜찮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예, 네, 간단하게 말씀을 네, 네. 드리겠습니다. 그 광복군에서는 뭐 기록이 많지는 않은데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이제 북경으로 와가지고 그때 이제 광복군 아무 사람이나 막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 LSD 배를 타고 와야 되는데 배가 없었어요. 배가 없어가지고 배가 이제 그 배로 이제 넘어올 때가 이제 기다렸는데 대체적으로 그냥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기다리는 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거기에서 이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특별한 건 뭐 없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제에서 박정희가 많이 동원을 했죠. 제가 아까 이제 그 경제 민족주의를 결합시켜가지고 좀 민족 중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을 이제 동원하는 이제 이데올로기, 어떤 담론 그런 많이 활용을 했는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박정희는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이제 동원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그 박정희의 뭐 그 논리라가 간단합니다. 가난을 극복하자 이런 거예요.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그 당시 분위기가 특히 이제 농민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게 먹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아까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그 시기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 지지율을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67년의 지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 음. 얘기는 뭐냐면 경제 발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지를 해줬고 사실 삼성 개헌은 그것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이제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됐는데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박정희가 동원을 했고 아래에서도 경제 발전이 돼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 극복하는 데 대해서 뭐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한일회담 세 번째 문제는 뭐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뭐 독도를 그냥 골치 아프니까 뭐 그냥 폭발을 해버리자 뭐 그런 얘기는 하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그 내용이 사실이다 아니다 뭐 그런 것을 판단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얘기는 뭐 저도 이제 들었습니다만 독도 문제가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제가 확실히 좀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박정희가 이게 북한 김일성에 대해서 이제 컴플렉스 문제 박정희가 사실은 남로당에 좀 가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형이 사실 46년에 대구폭동이라고 이제 하는데 11사건, 10월 항쟁 사건이 있어요. 그때 박정희가 그 폭동에 가담했다. 그 항쟁에 가담했다가 도망가다 총 맞아 죽습니다. 그리고 그 형하고 굉장히 친했던 이재복이라는 사람이 아마 박정희한테 남로당 가입하라고 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로당에 이제 가입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수군 때 무기징역인가 받아서 살아났어요. 이상하게 박정희한테는 과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인지 반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해요. 오히려 그 남로당이 가입했다는 컴플렉스 때문에 오히려 더 반공을 했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마 뭐 제가 이제 짐작이지만 그 당시 이제 북한의 이제 김일성과 남쪽에 굉장히 대표적인 관계 속에서 그 북한을 김일성을 좀 대적할 자신의 라이벌로 생각했던 측면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뭐 자료로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방공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묘한 콤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더 강하게 반공적이 된 그리고 박정희가 좌파가 아닐까라는 미국의 의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정희가 수군 과정에서 이제 그 남로당에 가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61년에 쿠데타를 했는데 미국 쪽에서는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박정희가 좌파가 아닌가. 그래서 의심을 하고 있는데 북한 쪽에서는 그때 누굴 내려보냈는가 하면 황태성을 내려보냅니다. 황태성은 그 형 박상의 친구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상현 시월항쟁 때 이제 북으로 올라갔는데 부무역상, 무역부 차관이죠. 그런데 박정희가 정권을 잡았다니까 북한에서도 굉장히 조금 이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박정희가 잘 아는 황태성을 보냈어요. 근데 황태성이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만약에 박정희가 황태성을 만나주면 미군에 의해서 저 사람이 좌파다라는 게 확인될 것 같아서 안 만나주고 황태성을 잡아가지고 사형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 아는 형 친구인데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그 좌파였던 경험 때문에 그 컴플렉스 때문에 미국한테도 잘 보여야 되고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방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예민했고 그런 복잡한 어떤 그런 감정이 작동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김원식 우리 대표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셨네요. 자, 이번에 누가 좀 말씀을 주시겠어요? 어, 김상무 교수님? 예, 네. 예. 경주 동국대 사범교육학부 교수 김상무라고 합니다. 이사님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그 재밌는 발표 잘 들었는데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제가 오늘 그 처음 알았는데 박정희가 그
61년 쿠데타 하기 전에 이미 52년부터 그런 준비를 했다는 건 좀, 처음 알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쿠데타 하려고 하면 어쨌든 그 군대 내에 그 자기 세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박정희가 그 무기징역까지 받고 감형했던 이런 인물인데, 그런 그 쿠데타를 꿈꿀 만한 그 지지 세력이 그 당시에 군대 내에 어떻게 이제 형성이 될 수 있었는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도 이제 박정희 그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중요한 그 논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그 경제 성장은 박정희가 아니었다면 현재 같은 경제 성장 그 기반이고 토대가 만들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록 그 정치적으로 독재하고 노동자 탄압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를 이 정도 살린 그 공이 더 크다. 바보다는 공이 더 크다. 하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 거주하는 데가 대구인데, 이 대구는 뉴스에 보도된 거 보셨다시피 지금 박정희 동상 채우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막 걸려 있고 합니다. 근데 이미 시의회 그 조례로 통과됐기 때문에 12월쯤 이제 동상이 채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별다른 대우 같은 별다른 그 반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보 세력을 제외하고.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정치 독재라는 과보다 경제 성장이라는 공이 크다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이사님 그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네, 네. 네, 평가에 대한 이야기네요. 또 누구 다른 분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 네, 질문하겠습니다. 임종군 교수님, 임종군 교육장님, 네. 네, 정혜구 박사님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질문하고 거의 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군사 독재가 뭐 30년 이상 박정희 시대부터 이제 군사 독재라고 했을 때 박정희 정권이 이제 한 50% 이상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박정희 시대의 군사 독재와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사 독재와는 좀 확연히 좀 다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에, 공과 이과에 그런 있어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 성장의 초석을 다진 인물이라는 측면도 많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이 군사 독재에서의 그 30년에서의 그 박정희의 시대와 아, 그 전두환과 노태우 시대와의 좀 차이점을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김상무 교수님 질문 있으셨고, 임종군 교육장님, 한 번만 더 받아볼까요? 네, 제가 질문 있습니다. 네, 네. 이영규 실장, 네. 예, 아까 그 박정희 경제 발전의 부작용을 보면서 만약에 좀 더 완성도 높은 경제 발전을 이룬다면 어떤 대안들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박정희의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다른 대안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부작용들 있잖아요. 그거를 네. 좀 더 완성도 높게 만약에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좋아요. 네. 여기까지 질문. 네네. 네. 정의규 교수님. 예, 예, 예. 우선 그 52년에 박정희 이제 쿠데타를 생각했는데 쿠데타를 그 당시에는 별로 복잡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52년에 이제 부산 정치 파동하고 그다음에 그 한국전쟁 말에 이승만이 이제 방공포로를 그냥 유엔군 말을 안 듣고 뭐 석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그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박정희를 제거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있습니다. 에버레디 작전이라고 하는데 에버레디 작전을 해놓고 박정희가 이제 그 미국 말을 유엔을 통한 미국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승만을 제거할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군대 쪽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돼. 그 장면 얘기를 제가 조금 했지 않습니까? 쿠데타를 이렇게 가지고 이승만 대신에 장면을 세울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장면이 미국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고분고분하고 이제 미국에서 뭐 영어를 잘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분위기 같은 것도 이제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군대 내에서 이 커다란 세력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육군본부 내에서 그 이종찬 참모총장 이 사람이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가지고 이종찬 그런 사람 그 육군본부 내에서 아마 얘기가 됐던 것 같고 그 당시 생각은 아주 뭐 군대를 체계적으로 동원해가지고 쿠데타한다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그 61년에 쿠데타도 그렇게 치밀한 쿠데타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반공개적인 쿠데타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박정희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쿠데타를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분위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치밀하게 해서 뭐 쿠데타라고 그런 게 아니고 뭐 쉽게 또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발전 아까 김당무 선생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제가 잘 지금도 이제 박정희 지지하는 분들은 이 공과를 평가를 하면서 정책 독재보다는 경제 성장에 아, 예, 그, 예, 예, 예. 예. 공이 더 크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뭐 박정희의 이제 경제 발전 근대화 초기 단계에서 경제 발전의 공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주 절대적으로 이제 공이 있다고 판단하는 데는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에서 이제 초석을 돋는 그런 게 있고, 근데 박정희가 이제 80년, 79년 이제 마칠 때쯤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국민소득이 한 1,600달러인가 1,500인가 그 정도 이제 됐을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양으로 보면 그 이유가 더 많이 발전했어요. 이건 지금 이제 3만 원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도 굉장히 이제 많이 발전하고 그랬는데 모든 그 경제 발전의 공을 초기에 박정희한테 돌리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 발전은 저는 우리나라 교육이 역할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교육을 통해 가지고 좋은 인적 자원을 많이 길러냈고 그런 속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결합돼서 경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박정희의 뭐 100% 공으로 이제 돌리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근대화 초기, 경제 발전 초기에 나름대로 기반을 좀 만들어 놨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나름대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것을 과대 해석해 가지고 박정희가 우리나라 경제를 다 살렸다. 뭐 이런 데는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그, 임 선생님은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 박정희 이제 쿠데타하고 전두환 쿠데타 비교를 하셨는데 저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두환 쿠데타는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발전에 있어가지고 군더더기 같은 거예요. 그냥 박정희도 어떻게 보면 뭐 불가피하게 이제 그렇게 돼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발전의 어떤 틀이 만들어졌던 그런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박정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데 전두환은 그거 쿠데타 안 해도 그 이후에 우리나라 발전할 수 있고 그런데 전두환이 쿠데타를 해가지고 역사를 십몇 년 동안 더 늦춘 거라고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사실 박정희가 쿠데타를 했다 하더라도 그때는 사람이 안 죽었어요. 사람이 안 죽었는데 전두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광주의 사람을 막 죽이면서까지 그러니까 쿠데타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훨씬 저는 전두환 정권의 어떤 뭐랄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 조폭적인 성격이랄까 그런 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좀 이게 차원이 다른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영기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이제 박정희 모델에 따라서 발전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이제 경제 성장, 양적인 경제 성장을 하고 결과적으로 빨리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는 이제 그것이 향후에 만들어질 어떤 결과까지 이제 고민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경제가 그것 때문에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은 그걸 고치기가 너무 힘든 문제가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기업 중심이 아니고 중소기업도 살려가면서 좀 균형적인 발전을 했더라면 경제 발전의 속도는 좀 떨어졌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과 어떤 사회 발전 그런 것이 같이 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선진국 상황에 왔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제 국민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는 그때가 이제 된 것 같아요. 물론 전에도 이제 삶의 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성장 일변도로 이제 왔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후유증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어떤 삶의 질을 하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박정의 이후라든지 박정의 그때부터 좀 균형적인 발전을 했더라면 발전 속도는 좀 떨어졌다 하더라도 지금 와서 패러다임 전환을 할 정도까지는 안 갔을 텐데 또 다른 고민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왔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다른 대안이 뭐 특별하게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대답 주셨고요. 자, 지금 그 다음 누가 좀 질문 주실래요? 아, 네, 이정진 선생. 네, 예, 정혜구 선생님, 제가 좀 많이 늦게 와서, 예, 많이 미안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선생님께서 꽤 유명하십니다. 맞죠? 나주정 씨. 예, 맞습니다. 나무위, 문서가 딱 실려 있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요, 음, 제가 처음 드는 궁금함은요, 보면은 이제 CIA 국장 널레스가 5.16 쿠데타를 CIA의 가장 성공적인 해외 공작이라고 자화자찬한 게 있는데, 그렇다면 이 박정희 5.16 쿠데타는 미국의 짓이라고 봐야 될까? 그러니까 미국의 짓인지 박정희의 자생적 쿠데타인지 그러니까 좀 이게 좀 알쏭달쏭하고요. 두 번째는 박근혜 탄핵과 그리고 박근혜가 감옥에 갇힌 거 이런 마이크 좀 것들이 가까이 대고 잘 안 들리네요. 아 그러니까요. 박근혜가 이제 탄핵되고 감옥에 간 것이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상당한 변수가 될까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자, 다음 질문 좀 주실래요? 누가 좀 한 말씀 주시겠어요? 제가 질문 네, 드려도 되겠죠? 정동섭 본부장님. 네, 예, 예. 정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때 저는 박정희와 전두환은 악마라고 늘 생각하고 그 당시에 제가 특전사에 장교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박정희 전두환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 아니다. 자기들끼리를 위해서 존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박상희 씨를 죽인 것은 박상희 친구고 황 선생을 죽인 것이 박정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억이 아니었으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검찰들이 개판을 치고 있는데 박정희와 그, 그 전두환의 어떤 그런 정부의 동질성은 없는지 그걸 갖다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하셨네요. 박정희를 평가할 때 12.6이 없었다면 이 박정희 평가의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거네요. 12.6이 없었다면 이라고 하는 그 가정하에서 본다면 박정희를 어떻게 평가하실 건가? 상당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말씀 주신 것 같아요. CIA의 가장 성공적인 해외 공작이다. 이런 말씀 주셨고. 한 분만 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시원수님. 그, 네, 저는 간단하게 민주화 세력에서 박정희 씨를 가장 원성시하는 큰 이유는 무엇인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박정희 씨가 피살이 되었는데, 한 가지 설은 미국의 독살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이라는 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을 제가 잘 못 들었어요. 그 민주화 세력에서 그 박정희 씨를 가장 원성시하는 큰 그 이유는 어떤 것으로 대변할 수 예, 이유는 무엇인가? 있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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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정적인 평가의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세 분 질문 받을까요? 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미국의 어떤 공작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어떤 나라를 이렇게 관리를 할 때 그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 어떤 그 테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이제 이승만의 에버레디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워낙 미국에 이해에서 벗어나려면 뭔가 그걸 제거하려고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 어떤 때는 개입을 하고 어떤 때는 그냥 놔두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5.16 쿠데타에 대해서 미국이 별로 항의를 안 했어요. 미국이 이제 별로 항의를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볼 땐 그 당시 이제 미국이 어떤 게 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공산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근대화론이 나옵니다. 근대화론이 나오면서 뭔가 그 경제 발전을 시켜줘야 공산주의에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군부 독재, 뭐 군사 정권 이런 것도 나름대로 빠른 시에 이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박정희가 등장하고 나서 경제 발전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을 해야 공산주의를 막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정희의 그 특히 60년대 그런 경제 발전에 대해서는 미국이 크게 반대를 안 하고 뭐 지원해준 측면도 있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CIA에서 이제 그 작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커다란 어떤 대안 전략 속에서 활동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가 자꾸 잊혀지고 최근에 와서 보니까 박정희 대신에 이승만을 자꾸 불러내요. 자꾸 불러내는데 제가 볼 때 박정희 불러내는 것의 유효성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박정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불러진 게 언제냐면 김영삼 정부 말기에 그 IMF 위기라든지 굉장히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뭐 민주화가 밥 먹여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박정희는 밥 먹여줬다라는 식으로 박정희가 다시 이제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된 것은 박정희 탓이죠. 박정희의 향수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박정희가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박근혜가 이제 당하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에 대해서 어떤 향수 같은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남은 것은 이제 대구, 경상도 지역, 그 다음에 한 60년대 후반이나 70년대 초반에 나이 든 분들, 노인분들, 이런 분들 외에는 뭐 그냥 박정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제 보수 세력 쪽에서 박정희 불러내기에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요새 그런 속에서 뉴라이트 쪽에서 자꾸 이제 이승만을 새롭게 이제 불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홍태성은 사실 이제 박정희가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는데 우리 김용필 부인이 그 박상희 딸이에요. 박정희 형이 있죠. 그 시호랑이 대 죽은 그 박상희 씨 딸이 김용필 씨 부인입니다. 그래서 김용필을 통해 가지고 박정희를 만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박정희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갔겠죠. 근데 만약 이제 박정희가 만나주면 미국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미국에서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안 만나주고 황태성을 잡아가지고 황태성은 간첩이 아니고 밀사입니다. 일종의 이제 그 한번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뭐 협상 같은 것도 생각해서 밀사로 내놓은 사람이에요. 부무역상이니까 굉장히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이죠. 박정희 잘 아는 사람이니까 형 친구니까 그렇게 이제 내려보냈는데 미국의 의심을 받을까 봐서 그렇게 이제 처형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6이 없었더라면 제가 볼 때 유신 체제라는 것은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박정희는 자기가 어떻게 영광스럽게 물러나고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 굉장히 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을 때까지 뭘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삼성개헌하고 삼성까지만 하고 나왔으면 어떨까 이제 그 얘기 하는 이유가 유신체제를 안 만들고 하면 뭐 우리 역사도 상당히 잘 풀리고 나름대로 자기도 잘 풀리는데 굳이 유신체제를 만들어가지고 탄압적으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1.6 사건이 발생했는데 만약 11.6 사건이 없으면 아마 우리나라 엉망이 됐을 거예요. 박정희는 아마 영구적인 이제 대통령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국민들은 얼마나 이제 반대를 심하게 이제 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에서 탄압과 저항이 뭐 말도 없이 이제 저기 했을 텐데, 물론 그 뒤에 뭐 별로 좋아지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전두환이 이제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별로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여튼 뭐 11억이 없었더라면 제가 볼 때 상당히 험악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하고 박정희 뭐 통하는 부분도 많죠. 일단 이제 군사 쿠데타를 했다는 거, 민주적으로 이제 정권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뭐 상당히 군사 쿠데타라는 점에 닮은 점이 많죠. 그런데 또 다른 점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정희는 나름대로 경제 발전이라는, 그리고 그 당시에 경제 발전을 원했던 사람도 또 있었고, 그리고 60년대는 비교적으로 뭐 독재라기보다는 약간 준민주주의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하고 이제 비교하면 전두환하고는 또 질적인 차이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세력이 이제 박정희 대 원성이 많은 것은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은 사실은 굉장히 빨리 시작한 편입니다. 4.19 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19 때부터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박정희가 쿠데타 해서 그게 이제 지연이 됐고, 특히 민주화 운동이 이제 지속이 되는데 특히 유신체제 등장하면서 민주화 운동이 이제 그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박정희에 대해서 그 일종의 불만이 많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인데 제가 이제 7호학번입니다. 7학번인데 이제 79년도 이제 11.6 사건이 있을 때 대학교 4학년인가 거의 졸업 맞던 시기인가요? 하여튼 그 시기인데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방송에서 박정희 6.5 사태가 이제 발생했다고 그때 이제 대변인이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대학생들이 박정희를 얼마나 좀 미워했는가 하면 일정 사람이 죽은 건데 그러면 안 되는데, 저하고 저 대학교 동기들하고 뭐 통화를 하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통화를 하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 당시 이제 저희 뭐 이제 민주화운동 세력 이런 사람들은 어떤 박정희에 대해서 굉장히 원한이 이제 컸죠. 그러다가 원한이 더 커진 것은 사실 전두환 때입니다. 전두환 때 이제 광주 사태를 보면서, 공장장을 이제 보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전두환하고 싸우기 위해서 뭐 현장으로 갔어요. 공장으로 가고 막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유신 때, 그 다음에 전두환 때 이 학생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이 전두환에 대한 원한이 굉장히 컸었죠. 그 다음에 지원 스님 마지막 질문이 뭐였던가요? 미국 11.6 미국 독살설.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김재규가 이제 박정희를 이제 죽이는데 항상 이제 그런 행동을 하실 때는 분위기를 봐요. 왜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총을 쐈을까? 그 당시 이제 박정희가 미국 사이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카터 정권이 이제 들어서 가지고 인권외교. 근데 박정희는 독재를 강하게 이제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터하고 이제 그 박정희하고 굉장히 갈등이 심했고, 한 번은 카터가 한국에 와가지고 박정희하고 이게 회담을 하는데 박정희가 자기가 정당하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주장하니까 카터가 화가 나가지고 회담 그만두고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사태가 나빴는데 아마 김재규가 이제 그런 사건을 일으키면서 내가 사건을 일으켰을 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것은 아마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정희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런 사건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대답 듣는 걸로 하고 이제 지금 시간이 9시 25분이 지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 그다음 누가 좀 질문 주실래요?